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김영란입니다. 네, 지난 방송 때만 해도 더위 때문에 밤새 에어컨을 켜고 잘 정도로 진짜 더웠었는데 이제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해마다 기억에 조금씩 오류는 있는데, 올해 저는 또 작년보다 가을이 빨리 찾아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가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는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가을은 이렇게 깨끗한 느낌의 날들이 많기도 하고, 단풍도 알록달록 예쁘게 들어서 풍경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사랑받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가을을 탄다라는 말이 흔히 쓰이듯이 가을은 좀 외롭고 쓸쓸함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9월에는 자살 예방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자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방송을 작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올해의 9월 역시 구구절절에서는 자살 그리고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살이라는 키워드에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네. 작년에 자살 유족의 날을 기념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죠. 오늘은 9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의 이우정 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의 이우정입니다. 네, 팀장님 1년 만에 저희 방송을 다시 찾아주셨는데요. 사실 9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팀장님의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소식 좀 전해주세요. 궁금할까요? 너무요. 일단 1년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초빙을 된 걸 보니까 보람도 크고 책임감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특별 게스트 자살예방팀 이우정 팀장님과 함께 구구절절 16화 살아남은 하루의 의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 우리나라 자살 현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올해는 유독 청소년 자살 문제가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부터 청소년 자살이랑 자해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는 유독 뉴스에서 청소년 자살 사건 소식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최근 들어서 청소년 자살 사건이 뉴스에 굉장히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더욱 예방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세종시의 청소년 자살 추이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팀장님? 세종시의 경우에는 2023년 청소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약 16.3명으로 이 통계는 2022년도에 약 21.2명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국과 비교를 했었을 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기도 해요. 따라서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이제 학교 현장과의 협력이나 가족, 교사 대상의 교육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유족 지원 등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깝고 씁쓸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의 구구절절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책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도서는 백은별 작가님의 시한부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중학교 2학년인 주인공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죽을 거야 라고 자살 계획을 세우면서 스스로 시한부 삶을 정하게 되는 상황을 그린 소설입니다.
네, 또 이 책의 특별한 점이 이 집필 당시의 백은별 작가님도 15살이었다는 점인데요. 같은 10대의 시선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우울과 혼란, 또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점이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청소년 부문 1위를 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좋은 책인데요. 그만큼 읽기 쉽고 또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잘 표현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16화 북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요 인물은 수아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를 중심으로 윤서, 선유, 정아, 주연이 그리고 전학생 성민이라는 또래 친구들과 수아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각자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서로 기억에 남았던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우정팀장님은 좀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윤서라는 친구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윤서라는 친구가 사실 이 책의 제목이 되는 사건의 발단이 되는 친구이기도 했었죠. 맞아요. 윤서는 제가 좀 윤서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 수아와 어린 시절을 함께한 단짝 친구인데요. 7살 때 이제 부모님의 선택으로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생존자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너무 큰 상처였을 거고 결국 15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의 기일인 크리스마스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물이 단순히 소설 속의 비극적인 캐릭터라기보다는 현실에서도 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처 입은 청소년의 모습들을 좀 대변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가정이나 사회 관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윤서의 이야기가 누구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가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신호를 더 일찍 발견하고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윤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부모님의 자살 사건에 대한 좀 트라우마도 심했을 것 같고 또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되게 심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윤서를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등장인물로 뽑은 이유이기도 해요. 윤서가 사실상 이러한 자살 생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그 상처를 오롯이 좀 감당을 해야 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자살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어린 나이에 경험했지만 이후에 그 아픔을 보듬거나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상담이라든지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다른 비극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현실에서도 이러한 자살 생존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또 큰 트라우마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런 체계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윤서의 이야기는 생존자에 대한 사후 지원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자살 생존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좀 한 번에 와닿게 만드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책에서는 윤서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수아라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고 또 그렇게 수아가 또 다른 자살 생존자가 되면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의 주인공 수아를 기억에 남는 인물로 선택해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주인공인 수아를 또 빼먹을 수가 없긴 하죠. 이 수아는 새학기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랑 좀 어렵지 않게 잘 친해지는 성격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도 사이가 되게 좋은 인물로 그려지기는 하는데 이 초등학교 시절에 수아에 대한 안 좋은 거짓 소문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그런 인물로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 힘들었던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의 기미도 보였고 가족이나 또래 관계가 조금은 평범해 보였었거든요. 수아의 모습이 저는. 근데 이런 어린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던 윤서의 자살에 대해서 죄책감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그러면서 점점 더 윤서와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에 몰입하는 모습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살 계획도 세우게 됐었죠. 맞아요. 수아에게는 이런 윤서의 죽음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엄청난 스트레스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은 당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주변인들에게 깊고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학생이나 교사, 심지어 지역사회 전체까지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심한 죄책감이나 우울감, 심지어 자살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선택이 주변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삶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자살 예방이 곧 한 개인을 지키는 걸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밀접한 관계들,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수아 어머니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친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할 때 대처해주는 전형적인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 수아를 걱정하고 또 문제도 해결해주고 싶어 하고 이런 모습들은 또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어떻게든 또 저였어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과 행동이 되게 무색하게 만드는 장벽이 나도 똑같이 청소년기를 경험해봤다 하는 좀 어른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기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좀 안타까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저희 엄마도 어떻게든 저한테 좋은 충고만 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듣지 않았던 와닿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좀 떠올랐던 장면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이제 친구로는 이제 이렇게 불안정했던 수아에게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이 민이라는 전학생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약간 뭐 수아나 이제 윤서나 다 중요한 인물이긴 했지만 저는 민이도 어쨌든 이 수아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친구여가지고 이제 뽑게 됐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게 되면서 민이도 자신만의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수아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아픔들을 공유하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 그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미니가 좀 생각보다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냥 잠깐 봤었을 때 구원자인가 했다가 그냥 이 친구도 그냥 자신의 상처 어려움을 좀 가진 친구였구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미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니는 어린 시절부터 아역배우 활동을 하면서 늘 남들에게 평가받고 비교되고 있는 환경 속에 있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주목받는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된 경쟁과 타인의 시선 때문에 불안이 심해졌고 부모님에게도 충분한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누적된 스트레스가 우울과 불안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공황 증상까지 겪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니를 보면서 겉으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조차도 속으로는 얼마나 힘든 싸움들을 좀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자살 예방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또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단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치유가 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래 상담 또는 이제 동료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정신건강 영역에서 또 새로운 사업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작가님의 책이 인기를 얻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황과 감정을 같이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컸고, 또 이제 다른 것 같아서 경계를 하지만
또는 이제 호기심으로만 다가갔지만 알고 보니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회복의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또 중학교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가 이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 인물들을 통해서 또 청소년기에 볼 수 있는 정신질환이나 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볼게요. 네, 앞서서도 좀 짧게 말씀은 드렸는데 먼저 주인공인 수아는 어떻게 친구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도 약간 주목받고 인기를 끄는 친구 같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원치 않게 안 좋은 소문에도 휩싸이고 이게 수아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안장애나 소아 우울증을 앓게 되고 치료도 받았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소아청소년기 정신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회의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정신과적인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었는데 이 윤서의 자살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큰 경험을 한 거잖아요. 충격적 사건을.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또 무기력한 모습도 보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살 사고와 계획을 세우고 자해를 하는 이런 정신과적인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95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수아의 증상이 잘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95페이지에는 윤서가 죽은 게 나 때문일 거라는 길고 긴 죄책감과 불안감과 가끔씩 미칠 것만 같을 때 들리는 윤서의 목소리와 날 야유하는 반 아이들의 목소리가 내 손목의 상처들을 만들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네, 수아처럼 친구의 죽음 이후에 죄책감과 불안, 자해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실제 청소년 우울증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소설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통계를 봐도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5개년 추이를 봤었을 때 증감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청소년 우울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 행동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의 행동들이 단순히 사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서 저희 이제 자해 문제도 다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해계라고 SNS에 자신의 자해 흉터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자해 방법을 공유하는 계정을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책에서 윤서의 친구인 선유라는 친구도 자해계를 하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사례로 또 나오게 돼요. 네, 진짜 저는 이 자해계를 보면서 그냥 너무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서 자해는 이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응급실에 내원한 10대에서 20대 자해 자살 시도자의 비율을 보면 2012년 30.8%에서 22년도에는 46.2%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단순한 우울과 불안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행동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해는 더 심각한 위험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주변에서 먼저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책에서도 이 청소년의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더 의미 있게 느껴졌던 장면이 수아가 이 신체적 손상을 심하게 자해를 하는 선유한테 자해를 하면 이렇게 아픈데 왜 하는지 또 정말 이제 죽고 싶어서 하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선유가 그 물음에 대해서 나는 살고 싶어서 한다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해를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죽고 싶어서 자해를 하는 것이 아닌
이런 비자살성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자살성 자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흔히 자해라고 하면 곧바로 자살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비자살성 자해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견디기 힘든 감정을 조절하거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내는 행동들을 말을 합니다. 앞서 영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구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본인이 어떠한 살고 싶은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을 낸다던가 아니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데 그 해소 방법이 없다 보니 이제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경우들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 중에는 불안이나 우울, 분노 같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해로 풀어내는 경우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이런 자해가 단순히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24년도 위기청소년 조사에서 전체 43.8%, 특히 여학생의 경우 61.5%가 자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처럼 자해가 죽을 의도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이고 있고 도움을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주변에서 이러한 우리 자해하는 친구들을 발견을 했었을 때 비난하거나 아니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연결해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죽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경계들을 무자르듯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참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없던 병명도 만들어주고 자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상황이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 자해 문제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던 게 제 기억에는 2017년, 18년 요 사이였었던 것 같거든요.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대유행이라는 말이 돌 만큼 많아졌던 시기였는데요. 그때는 사실 이 친구들이 왜 자해를 하는지도 알기가 어려웠고 비자살성 자해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했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조금 공개적인 자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청소년 친구들이 자해 이유가 뭔지 또 말을 해주고 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들이 조금씩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숨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듣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또 지점일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이 책의 핵심 주제인 또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서와 수아를 보면은 또 자살 계획을 한 이후 보이게 되는 이제 자살 징후가 책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장면이 자살 징후였을까요? 네. 일단 책 속에서 윤서랑 수아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자살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살 경고 신호는 크게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 신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윤서는 크리스마스에 죽겠다고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을 했고 수아의 경우에는 자해 같은 행동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죠. 또 이 두 사람 모두 우울이나 죄책감 같은 정서적인 변화를 계속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결국 이런 장면들이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신호들이라는 걸 한 번 더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모두가 이 신호를 기억해 두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기억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네, 그쵸.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결국에는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자살 징후를 목격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이게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일단은 혼자 끌어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분명한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저희가 중요한데,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약에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혹시 힘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사실 더 안전합니다. 괜히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너 혹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오히려 더 자극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솔직하게 묻고 들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떠한 위험에 지금 처해 있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좀 말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위험한 상황들을 발견을 했었을 때 내가 무리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다고 싶으면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112나 119에 바로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게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주인공이 이제 친구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장면들이 보이고 그 이후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나서는 것보다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길게 이야기는 했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관심을 갖고 직접 물어보고 전문가에게 연결을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그 안전 확보가 저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책을 봤을 때 그 수아가 윤서의 자살 사건을 목격을 한 게 너무 저도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적절한 시기에 상담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근데 청소년들이 좀 경계심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또 부모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아의 경우에도 상담이랑 이제 약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은 대체로 이런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이끌려서 치료나 상담을 현장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대할 때 굉장히 거부적이고 말 걸어도 말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접근을 할 때 너가 문제가 있다. 라기보다는 좀 힘들어 보여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라는 접근이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사실 상담 현장에 온 친구들이 이런 큰 결심을 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도 그에 맞는 환영이나 응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고 돕고 계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책에서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몇 가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아가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그 장면들이 저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다라는 기억들이 나서 더 안타까웠는데요. 그 상담 선생님이 뭔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절차적으로는 모두 맞았었던 내용이지만 이게 수아에게는 조금은 불필요했던 서비스들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아가 다른 것들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괜찮은지 물어봤던 것 하나 굉장히 눈물이 나고 속이 시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아이의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부분이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 좀 약간은 뭐 허례허식처럼 이런 진행하는 절차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뭔가 어쨌든 앞에서 쓰고 있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너무 내가 뭐 필기를 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겠다라고 저도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자살이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서도 부모님의 죽음으로 자살을 계획하게 됐고 수아도 윤서의 죽음 때문에 이제 자살을 계획하게 되죠. 네, 맞아요. 자살은 사실 전염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같은 날에 맞춰서 시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자살을 했었을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같은 효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윤서 또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힘들어했던 것도 그렇고 수아가 윤서 기일에 맞춰서 자살을 계획하는 것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기일이나 특정 시기가 되면 다시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었다가 이런 기념일 반응에 꼭 잘 살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한 자살 생존자들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사별 후에 내가 보이는 어떤 행동적인, 정서적인, 인지적인 반응들이 병적인 증상이 아니라 이런 힘든 시간에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애도 과정을 잘 보내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슬픔이나 죄책감, 분노 같은 감정들이 올라오는 건 사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꼭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러한 반응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더 힘들어하시는 유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안전한 자리에서 충분히 표현하고 나누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감정을 잘 흘려보내야지 또 조금씩 회복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정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한국생명존중재단에서 실시하는 심리부검과 또 여러 자살 관련 연구들을 근거로 해서 유족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도움이 되는 과정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에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애도 과정을 함께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오늘 시한부라는 책을 통해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책에서 결국 이제 저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과 또 불안을 느끼고 있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 같은 작가가 이제 같은 청소년으로서 좀 전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하나 통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2.8%라고 해요. 숫자로만 보면 굉장히 작은 게 보일 수도 있는데 청소년 100명 중에 2-3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23년도에 3.2%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치네요. 전국은 그렇고 혹시 세종시는 어떤가요? 네, 최신 자료를 보면요. 2023년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6.3명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인 22년도가 21.2명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으로는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이게 절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실제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른들도 사실 이런 혼란스럽고 또 불안했던 청소년 시기를 다 거쳐왔잖아요. 근데 왜 어른이 되면은 그때의 감정이랑 그 상황을 좀 진심으로 공감해주지 못할까라는 거를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저희가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보다는 좀 진심 어린
많은 공감이랑 위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좀 책을 읽고서 어떤 소감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청소년들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읽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먹먹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히 죽음을 다루는 소설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신호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이나 교사 그리고 우리 같은 어른들이 꼭 함께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저도 두 분하고 좀 비슷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청소년을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좀 조심스럽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제 일기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굉장히 뭐 신을 원망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앞이 캄캄해서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내용들이 제가 썼던 그 일기 내용들과 너무 비슷해서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른이 되면서 조금 이 도수가 엇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안경사가 안경 도수를 맞게 맞춰주듯이 이렇게 맞춰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오, 표현이 아주 네, 표현이 아주 멋있네요. 네, 한번 쥐어짜봤습니다. 청소년 감성으로. 네, 그래서 저희 시한부라는 책으로 북토크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희 1부 끝곡 스웨덴 세탁소의 두 손 너에게 듣고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